자, 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17화 시작합니다. 네, 17화 그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갈수록 케미도 좀 더해지는 것 같고, 네. 또 두 선생님의 설명과 이 첨언이 이 호흡이 이제는 뭐 절정에 다다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족하세요? 왜 자꾸 저한테 그렇게 시험하듯이 아니, 그냥 관심의 표현. 동섭이가 여운 게 김재원 쌤 잘 되는 걸 슬쩍 자기 공으로 맞아. 내가 데려왔잖아요. 내가 우리 어거 쌤, 키웠다. 우리 쌤 내가 데려왔는데. 이 캐스팅 비화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역사쌤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역사쌤과 접촉을 했는데 뭐 좀 잘 일이 진척이 좀 안 되고 뭐 그러던 상황에 어영부영 내가 했죠. 서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주변에 아는 역사쌤 있니? 그러니까 김재원 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죠. 아, 너무 좋다. 이 선생님이랑 한번 접촉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뒤를 근데 따지고 걸었거든요. 보면 재원 쌤이 챙겨준 거지. 이게 제가 패키지로 들어온 거야. 패키지로. 재원 쌤이 들어가면 저도 같이 넣어달라. 그런 식으로 디는 거 패키지로 들어온 거야. 일단. 쌤, 여기가 저기- 잘 못하는 저기가 부록인 거지. 제 서미가 저 잘라내면 안 돼요. 사은품. 서미가 사은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죠? 여기가 잘 못하면 저도 아니 그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서미는 재원 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저만 떼어낼 것 같아요. 애초에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네, 그럼 뭐. 그리고 잘 못할 걸 기대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네. 그롤이에요. 네. 네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훈 교수님 섭외를 완료하면서 활용 점정을 찍었죠, 저희가. 완성체. 네. 자, 어쨌든 저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역사 내피셜 그놈 이번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특별히 다음 주하고 2부작으로 연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오늘 다룰 이야기가 완전히 현대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료가 워낙 많아요. 그 과거 뭐 조선 시대나 고려만 해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재원 쌤이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이 중에서 골라오느라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 맞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팩체크도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고. 뭘 해요? 팩트체크. 야, 줄임말 쓰지 왜 마. 창수 오빠 알아들었잖아요. 팩트 체크요? 팩체크. 네. 오빠만 알아들었네. 자, 어쨌든 2부작으로 연재될 거니까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두 명을 다룰 겁니다. 2주니까 네. 김재규와 차지철. 둘 다 들어봤어. 오. 들어봤어? 아니, 남산의 부장들 봤어요. 남산의 부장들. 자, 남산의 부장들 전에 또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가 그쵸.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는 안 보셨죠, 서미 씨는? 그때 그 시절 영화예요? 뭐야? 아니 제목이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옛날 영화예요? 심수봉의 노래. 심수봉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긴 해요. 심수봉이 그때 뭐 노래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뭐 그건 아니지만 네. 그 연상해라고. 네. 그 두 영화가 다 좋은 영화입니다. 다 결이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잘 만든 영화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저도요. 약간 블랙 코미디 형식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네. 저도 그때 그 사람들 그렇죠. 쪽에. 그때 한석규, 네. 맞아요. 백윤식, 백윤식, 정우. 예. 그때 그 사람들은 블랙 코미디고 누구한테도 마음 주게끔 만들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건조하게 약간은 관객들이 좀 밖에서 그렇죠. 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좀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은 어쩔 수 없이 이병헌이라는 배우에 대한 호 때문에 연기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맞아요. 김재규한테 약간 맞아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가 어려워. 좀 건조하게 역사는 좀 제 3자적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때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보시는 분들의 이제 뭐 선택이니까 그렇죠. 본인의 취향이고 뭐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11.6 그때 이야기는 웬만한 분들은 다 뭐 드라마나 그렇죠.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다 대부분 그날의 상황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쌤. 그죠? 그렇죠. 이제 오늘은 사람을 다룰 거고, 근데 이제 그 별로
이제 그 둘 중에는 평가절하를 하셨던 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때문에 네. 방금 이제 송섬이 평가 절하라뇨. 아니 비교. 그때 비교.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았다. 나았다. 네. 그때 그 사람들 비교 우위. 네.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오해들. 아 오해들. 그런 김재규에 거 대한. 집어주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목으로 그래서 갖고 온 게 착한 유신, 나쁜 유신, 이상한 12.6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김재규도 유신을 수호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서 차지철보다는 비교했을 때 네.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선량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네. 마음이 유약한 사람 정도였었던 거지. 네. 결국은 이 사람도 유신의 그때 저번에 이제 간이랑 한 쓸개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원죄는 또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그다음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10월 유신으로 가는 길목마다 김재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약간 오해도 좀 벗길 네. 필요가 있고 네. 그야말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아 이거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거네? 이거 처음 봤어. 네. 우린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지금 쟤는 진짜 이렇게 한번 밟아줘야 돼요. 아니 자기 롤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잖아. 사실 뭐 김재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 김재규 열사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건 진정한 존경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약간 밈 같은 거죠. 네, 어쨌든 박정희를 암살했으니까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걸 좀 높게 평가하면서 박정희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약간 김재규 열사 이렇게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열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많아요. 법정 최후 그래요? 진술 육성 목소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재규 인생의 마지막에 틀어진 부분이라고 보는 게 더 옳지 맞아요.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전부터는 같이 그냥 갔잖아요. 어차피 존망한 인생 마지막에 포장이라도 잘해보자. 마지막 포장은 존나 성공했어. 마지막 포장은 존나 성공했어.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위대한 민주주의가처럼 얘기했어 마지막에. 아니 똥 싸긴 똥 쌌는데 어른이라고 우겨보자. 굉장히 맞네 맞네. 굉장히 중요한 비유를 하시죠. 굉장히 11.6 이후에 만든 사람들도 역할이 컸다고 좀 봐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김재규하고는 좀 다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네. 그 목소리 자체가 네. 딱딱 끊어져요. 맞아요. 저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김경원 실장을 툭 쳐면서 가가 똑똑히 모시시오 이라고 권총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 끝마치도 못하고 이 버러지 같은 하면서 하면 이미 첫발에 나갔습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야 뭔가 결의에 찬 사람 이런 느낌도 분명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고. 오늘 그런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마지막 판단의 목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1979년 10월 그날 그 이전의 이야기들을 우리 김재원 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여름철 피부 관리 고민이시라면 믿고 쓰는 완벽 기초 피부 케어 솔루션 아이세라와 함께 시작하세요. 당김없는 완벽 세정의 아이세라 클렌징 폼으로 차원이 다른 맑은 세안 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빙하 머드팩으로 모공 관리와 피부 노폐물 제거해 주시고요. 잠자기 전 피테라의 놀라운 효능 아이세라 수면팩까지 3스텝으로 관리하시면 이보다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는 없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M장기획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아이세라 수면팩의 6차 물량이 또다시 완판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유가 인상 및 물류비 인상으로 부자재 수급이 늦어서 수면팩을 예약 판매하게 됐습니다. 수면팩 예약 구매 시 아이세라 클렌징 폼 정품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노코스.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세라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리유저블 컵 증정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 자, 우리 쌤들도 지금 다 선물로 드려가지고 쓰고 있고, 뭐 저랑 창석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죠. 클렌징 폼부터 시작해서 자, 수면팩은 정말 몇 개째 쓰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좋은 건 바로 완판돼요.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수면팩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차에 걸쳐서 지금 완판이 됐기 때문에 진짜 써보시면 압니다. 왜 이게 이 제품이 이렇게 불친하게 팔려나가는지 써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아직까지도
소노코스 아이세라 못 접해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수명팩부터 저는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써보면 뭐 머드팩이랑 클렌징 폼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희 역사의 퓨전 그놈을 사랑해 주신다면 그 마음으로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는 정말 좀 각별하거든요, 저희랑. 감사한 분들. 네, 꼭 한번 이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노코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도담쌀 방탄칩. 도담쌀 방탄칩의 첫 번째 포인트, 탄수화물까지 철벽 방어합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인데요.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계약 재배 품종입니다. 당은 0g이라 당뇨 환장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으며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합니다. 도담쌀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 남다른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활용해서 제작했고요. 쌀을 튀겨 부풀린 형태로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게 제작되는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더 얇아져 포만감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민트하고 핑크한 패키지 컬러와 슬림해서 가방 안에도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어디에서나 휴대해서 먹기 편리하며 뭐니뭐니 해도 무더운 여름에 부담 없는 맥주 안주로도 딱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 꿈 좌파점을 검색해 주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완료해 주시면 고객님들께 5개 가격에 5개를 더 드리는 놓칠 수 없는 개이득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무려 10개 12,500원, 12,2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네, 이거 맛있어. 광고 하시기 한참 전부터 보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미쳤습니다. 맞아요. 이게 깔끔해요. 계속 먹게 되는 맛이야. 이게 처음에는 조금 심심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술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입 오히려 심심할 때. 달지 않아서. 맞아. 자, 여러분들 도담쌀 방탄칩입니다. 도담쌀 방탄칩.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소미 아나운서가 싫어하는 시간인데 네. 요걸 이해하려면 요 시대적 배경을 그죠. 배경 설명. 많아. 배경이. 제가 시대적 천추태우 때 제가 많이 헤맸거든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적다가 포기했어 지금. 근데 이거 그런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좀 쉽게 가져왔어요. 쉽게. 네. 가계도가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거는요. 건 그죠?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오늘은 이제 약간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맥락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돼야 막 돼요. 이념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렇죠. 왜냐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면 유신 정권 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유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인 거고 유신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명목상. 명목상 그렇죠. 명목상. 그렇기 때문에 유신 정권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도 있고 왜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재규도 분명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일단 네. 유신은 뭔지 아시나요? 근데 명목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거죠. 가져온 게 메이지 유신에서 가져왔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냥 뭐 한자가 똑같으니까요. 네,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틀릴까 말 안 했는데. 빼먹었지. 누가 그러면 못하냐? 이게 1972년 10월 17일 날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네. 이게 그 체제 개혁을 한 건데요. 네. 정확하게 이 시기에 어떤 일어났었던 세계적인 변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데탕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데탕트. 네. 옷 브랜드죠? 데상트. 데상트인가요? 네. 나랑 비슷하다니까요. 일제 옷이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일종의 헤비? 그렇죠. 헤비.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는 냉전이잖아요. 냉전. 근데 이 시기부터 6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부터 화해 모드가 약간씩 불어요. 이게 데탕트란 말이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에 쓴 말인데 이제 프랑스랑 동독이랑 먼저 화해 무드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제 냉전이 이제 종식되나라고 하는 분위기도 조금 일어났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시아는 똑같아요. 데탕트 분위기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물론 미국한테 그 데탕트 분위기는 외부로부터 오죠. 그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점점 밀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여기 개입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일에 나는 개입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그랬고요. 그렇죠. 이제 전쟁은 안 돼.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베트남에서 미군을 조금 빼볼까? 그러면서 조금씩 뺍니다.
미군을 철수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냉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네. 과의 어떤 그런 핑퐁 외교 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중국과 화해 모드가 조금씩 실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랑 중국이랑 또 아시아에서는 화해 모드가 네. 조금씩 이제 불어닥치고 있고. 네, 그 핑퐁의 그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중국 선수랑 계속 탁구 치는 장면이 맞아요. 나옵니다. 그겁니다. 네. 이때가 닉슨 대통령인데 그걸 이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고 불러요. 네.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알아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알아서.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빼고 네. 이때 처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어. 그러면 한국에서도 네. 을 빼고 니들이 좀 알아서 해. 뭐 이런 상황적 분위기. 그러면서 점점 냉전이 화해 모드가 되어가는. 이렇게만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68년에 우리가 그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네. 1.21 사태. 네. 1.21 사태가 있었고 포에블로 그 납북 사건이라고 미군 정보함이 납북됐었던 사건이 한 번 네. 있어요. 미국의 엄청난 수치. 네네. 네. 그리고 북한의 엄청난 자랑. 네. 아직도 그러니까 전시되고 있죠. 전시돼 있습니다. 네. 평양에. 근데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70년, 69, 70, 71년 이 시기에 휴전선에서 실제로 수백 명이 죽어요. 전투예요. 교전이 벌어지면서 교전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제2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전쟁 중인 거예요. 어. 한국은 지금 북한이랑 전쟁 중인 겁니다. 네. 박정희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 한국 사람들의 생각도. 네. 근데 갑자기 미국이 대탕트라는 분위기로 네. 미군을 뺀다고 하고 네. 화해를 자꾸 시키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박정희 머릿속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미국은 지금 공산주의자들한테 속고 있다. 지금 쟤네 뒤통수 치는 거 우리가 바로 앞에서 겪어봐서 아는데 네. 지금 미국은 속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71년에 대선에 나오면서 40대 기수론. 네.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그 안보의 위협까지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 세계 돌아가는 게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한국의 안보와는 네. 너무 정반대의 분위기가 일어나. 근데 왜 그러냐면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는 군사력이 많이 밀렸어요. 밀린 상태에서 김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전에서 상당히 밀리는 상태. 군사 정권인데 밀린다는 건 굉장히 수치심이 있는 상황이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다가 근데 미군 철수를 한다고 해버리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박정희의 심각한 위기감. 핵무장. 뭐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온 게 그거고 이게 유신과 연결되는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본인도 김대중한테 밀리는 두 상황이 계속 밀려가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전에 이우락을 보내는 북한에 보냈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막 섞여갖고 뭔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될 박정희의 상황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 이때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자꾸 화해 무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명목상 그렇게 했었던 거고 사실은 박정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얘를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유신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해요. 근데 이때의 그 선언문이 담화문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절박한 이때 과연 우리의 내부 사정은 어떤지 냉엄하게 살펴봅시다. 향토예비군이나 대학 군사 훈련마저도 그 시비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안보론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선거 전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론 이게 이제 김대중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네. 얘기했었던 거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나아가는 게 유신인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유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국가 총력전 체제 속으로 다 빨아들이는 것이 이제 유신 체제거든요. 네. 이제 요 체제를 위한 그런 걸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이제. 사실 이념적으로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박정희 정권만을 위한 체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유신 체제를 만든 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되게 말이 한국적이라는 거 붙이면 뭔가 네. 요즘에 K 붙듯이. 네. 변형이 네. 민주주의에 약간 변형이 가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그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데 왜 이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북한도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김재규가 죽기 전까지 외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는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럼요. 그렇죠. 예. 맞네. 네, 그들도 민주주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긴 지금 대통령도 계속 자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건 우리 비슷한 거 몰라. 아니에요? 우린 몰라. 그럼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렇죠. 그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런 제도예요. 이거 보통 많이 보수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의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도 있지만 보통 이제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시장의 자유를 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럼 뭐냐? 한국적 민주주의는 뭐냐? 우리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통치자가 인의 가치를 체계화하고 군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지도자의 영도력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제왕적 민주주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군주입니다, 군주. 네, 군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군주가 이야기하는 공익을 위해서 네. 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이 군주가 이야기하는 국가주의 시스템 속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 네. 요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말이 좋아 한국적 민주주의지 거의 입헌군주제 같은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외 상태라 그러거든요. 네. 예외 상태. 원래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예외적인 어떤 뭐 예를 들어 김신조가 네. 내려온다거나 네. 푸에블로가 납북된다거나 네. 뭐 이런 예외 상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지금도 한국에는 긴급 사태를 선포할 수 있어요. 네. 긴급 사태 선포하고 그죠. 계엄령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적인 상황. 법적으로 가능하죠.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박근혜가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유신은 예외 상태가 일상화된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상시적 계엄 상태. 긴급 조치를 그래서 수시로 때리는 거예요. 1호, 2호, 2호, 3호, 4호. 그러니까 예외 상태가 예외 상태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대신하는 거죠. 네. 이게 왜? 이 사람한테는 지금이 계속 긴급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차 하면 계속 계엄 때리는 거예요? 네, 계속 때립니다. 긴급 조치 자체가 긴급 상황을. 그러면 나라가 계속 긴장 상태 그 말이 그렇죠. 근데 그래야지만 자신의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유신인 겁니다. 네. 이 유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을 당연히 이제 중앙정보부장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79년 10월 26일 날 총을 쏘고 네. 갑자기 이 유신이 네. 급박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유신이 78년 12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78년부터. 왜냐면 78년이 되면은 제2차 5.1 쇼크라고 이게 굉장히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놨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갑자기 유가가 완전히 급증을 하는 거죠. 완전히 급증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박정희 정권이 했었던 그런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네. 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화학공업화도 마찬가지, 경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휘청거려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20%가 갑자기 뛰어버리고 인플레가 갑자기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경제 위기 상황 속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 78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이제 신민당이 갑자기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총 득표율에서 1.1%로 앞서요 공화당을.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 경공업이 먼저 타격을 크게 받아요. 근데 그 경공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부산 마산입니다. 마창 단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부마 항쟁이 네. 79년 초반부터 들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학생들 이제 그때 뭐 부산대, 동아대 학생들이 이제 YH 무역 그 YH 무역 여공 사건. 그렇죠. 네.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는 거죠.
부산 마산 지역은 지금 거의 뭐 몇만 명이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퍼지면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주의 전초전이 됐었던 거죠. 하고 여기 이제 계엄령 선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군을 투입해요. 네. 군을 투입시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 정권에서. 네. 이때 시차를 가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규죠. 아. 여기를 시차를 갔다 옵니다. 네. 시차를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김재규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그냥 그때 표현대로만 빨갱이들 와가지고 네. 선동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이건 밀란이다. 네. 이건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의 밀란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전과는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영화 속에서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차지철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부딪혔다. 네.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알아볼 거는 왜 김재규가 이제 쌌느냐기 때문에 네. 쌌느냐. 깜짝 놀랐네. 김재규가 쌌느냐인데 네. 왜 김재규가 쌌느냐라고. 김재규가 쐈느냐. 쐈느냐기 때문에 김재규라는 사람 이제 방금은 이제 그 시대적 맥락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 게 그때 김재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싸기도 쌌고 쏘기도 쌌어. 쌌고 쌌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재원 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쌌어요. 화장실 긴장도 했고 장이 엄청 안 좋았다는 뭐 그때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예, 그때 그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 나오나?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입냄새가 그렇게 심했다고. 그거 이제 그때 그 사람들에 나오죠. 그 곽철영이가 어. 딱 입을 막고 김웅숙 씨. 네. 박철영은 다른 영화에서 나왔어요. 우리 곽철영을 알아. 타짜의 박철영. 네. 김웅수 씨가 연기해서 네. 곽철용 씨라고. 지금 이제 좀 시대적 분위기가 좀 읽히셨나요? 네. 유신이라고 하는 네. 상황 그리고 유신이 망해가는 상황. 네. 이 상황 속에 김재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김재규를 좀 설명드릴 텐데 라면 자주 드시나요? 건강관리, 식단관리, 체중관리 중이시라면 라면만큼 강력한 적도 없습니다. 일반 라면은 칼로리가 500kcal인데 이래도 계속 드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식단관리, 체중관리 중에도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어도 18kcal. 다이어터와 유지어터들이 꿈에 그려오던 바로 그 라면인데요. 완뚝해도 18kcal. 18라면 18 꼭 기억해주세요. 마틴조 발효 곤약 라면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개 세트가 39,000원에서 35,000원으로 할인 중이고요. 5개 세트가 19,500원에서 17,500원으로 할인 중입니다. 구입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화 주문 070-7576-0837 070-7576-0837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 다 두 분 다 드셨잖아요. 네. 서민 씨도 녹화 시작하기 전에 드셨잖아요. 깜짝 놀랐죠. 진짜 맛있어요. 네. 저는 라면 먹을 때 국물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그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네. 자 우리 PD님도 이걸 집에 가져갔다가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라면 애기들이 먹는다 그러면 솔직히 안 되는데, 원래는. 주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칼로리도 적고 MSG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염분도 그렇게 적고 하니까 아이들도 편하게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녀의 라이프 N 마틴조 곤약 라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라이프 N을 검색해 주세요. 자, 옛날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에 국산 한우뼈와 한우 소머리를 넣고 오랜 시간 끓여서 진한 사골 육수를 낸 자, 나을 설렁탕입니다. 소머리 설렁탕, 사태 설렁탕, 도가니탕이 있어 좋아하는 고기를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최소 주문은 3팩부터입니다.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사장님이 직접 하고 있어 믿고 드실 수 있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면 주부들 반찬 걱정 없이 한 끼 뚝딱입니다. 떡국이나 김치찌개 등에도 육수를 사용하시면 깊은 맛을 내실 수가 있고요. 재구매율이 아주 높은 나을 설렁탕.
택배로 주문하시면 매장 가격보다 20% 정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을 설렁탕 검색하시거나 010-3371-4624 010-3371-46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나을 설렁탕 자, 가게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저렴하고 나을 설렁탕이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도가니탕 뭐 이런 것들 설렁탕 택배 다 이제 한꺼번에 나을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설렁탕 같은 건 7,9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진짜 훨씬 싸다. 더 저렴하고 우리가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국물도 국물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가 지대로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을 설렁탕 010-3371-4624 혹은 나을 설렁탕 검색해 주세요. 김재규는 26년생이고요. 네. 선산군 출신입니다. 선산군. 네, 지금은 이제 구미. 구미. 익숙하지 않나요? 네. 어쨌든 박정희랑 네, 뭐- 동양입니다. 네, 거의. 네. 예. 박정희랑 동양이에요, 이 사람은. 박정희랑 동양이고 굉장히 유복한 집안 자제입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안. 어느 정도였냐면 지 아버지가 네. 김영철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좀 돈을 벌어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고향 땅에다가 땅을 조금 몇 마지기 사가지고 이제 토미업이라고 그게 뭐냐면 네. 현미 파는 거예요. 현미. 현미를 이렇게 이제 정미소라고 현미 정미소라고 생각하시면 정미소라고. 근데 그거를 일본에다가 갖다 파는 네. 그럼 돈은 수출업. 어마무시하게 벌었겠네. 굉장한 부자였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때 잘 나갈 때 논이 100마지기? 오. 100마지기였으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집이 건평 80평. 근데 그 시절에 그런 크게 사업을 하고 또 일본으로 수출하는 곡식 냄새가 좀 나는데요. 친일파였냐고요? 그랬을 확률이 이제 친일파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그렇지만 지역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지역에서 일본과의 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부일 사업가 정도로. 네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집에 뭐 목욕탕이 있을 정도였다니까. 엄청 부자였어. 이 정도면 진짜 친일까지는 아니었어도 부역 정도는 했겠네. 약간 수출 재벌 이런 완벽한 느낌인데? 동업 관계를 유지했겠죠. 네. 사실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M장님이. 이게 뭐냐면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학교 짓는데 돈을 그렇게 써요. 이 지역에 학교 짓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그게 이 시기에 지역 유지 집단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학교가 참 부족해요. 그렇죠.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은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네. 조선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지역 유지한테 돈 걷어서 만들거든요. 네, 이게 학교 설립위원회라고 막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요. 음. 근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가 만들어지는 건 일본 입장에서도 좋지만 왜냐하면 자기네 거를 선전해야 되니까. 한국 식민화가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조선인들 입장에도 좋습니다. 음. 왜냐 교육받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지역 유지라는 집단이. 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덕망도 있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 다닐 학교들을 지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본이랑 사업도 하고 학교 주는데 돈도 냈으니 고맙네 하니까 특혜를 계속 내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있었을 네.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김재규는 구김살이 없습니다. 워낙 유복하게 자라가지고. 돈 많은 국익설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네. 근데 문제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거 의외다.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잘 살기만 하고 공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보네. 공부를 빡세게 안 시켰구나 집에서. 아니요, 아버지가 개빡세게 시켜요. 아 근데 그러면 타고난 네. 근데 암기가 안 됐겠죠. 아버지도 그냥 이제는 밝았지만 공부머리는 없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좀 사원머리는 있었어도. 그렇죠. 그 선산 초등학교 이때 보통 학교죠. 네. 선산 보통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진학을 못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중학교 그 입학 시험도 빡셌다 그러더라고. 진짜 빡셌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의외죠. 네, 왜냐 이 시기에는 왜냐면 그 시절 사람이거든.
내가 그때 가고 싶은 중학교 못 갔거든. 당시엔 중학교가 고등학교랑 같이 있었던 거고. 요때 중학교는 고등학교, 예. 5년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같이 있었던 중고등학교와 같이 있는 거고요. 원래는 고등보통학교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일제 말기로 가면은 이제 고등보통학교제를 폐지하고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부르는 거죠. 음. 근데 아버지가 공부를 엄청 시키고 싶으셨었나 봐요. 돈이 이제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떨어지자마자. 일본에 돈 주고 학교 보내려고. 아, 그때는 기부입학 같이. 아, 그때나 지금이나 얘 한국에서 안 되면 바깥으로 네. 내보내는 거 그런 게 이때도 있었구나. 돈이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뭐지 전신학교 이름이 이상한 학교예요. 아무튼 네. 뭐 그냥 아무나 돈 주고 들어갈 수 있는 학교였겠죠. 네. 그래서 전신학교에 내가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다니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일본 애랑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침이라고 지배하면 없다. 사실 11.6이 이렇게 침이라고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연결이 되죠. 중요한 얘기만 해주시죠. 방금 되게 프로파일러 같았어. 그래서 41년 4월에 안동 농림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안동. 아니 그 근처니까. 네. 근데 자 여기에 41년에 입학해요. 그럼 원래 5년 네. 5년제라 그랬으니까 네. 원래 졸업이 그러면 45년에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 강제 징집이 됩니다. 아. 징용제가 징병령, 44년에 네. 거의 끝물에 되거든요. 네. 44년에 되고 지원병 제도는 38년부터 시작이 되고 39년에 아마 첫 지원병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간부 후보생 학병. 네. 학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학도병이요? 학도병이랑 학병이 좀 달라요. 그 원래 같은 건데 학도병인데 우리나라에서 학도병은 6.25 때 학도병이 있기 때문에 학도병이. 소년병을 의미하는 거고 네. 학병은 이때 학병은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전문 학교 이상 애들한테 이걸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가는 걸 보통 학병이라고 불러요. ROTC 같은 거구나. 약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일종의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약간 편하게 보내는 거야? 글쎄 그 비슷한 형태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장준환 선생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학병으로 가셨다가 탈출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했었던 애들을 왜 빨려고 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징병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학병 사람들은 그 전문학교 이상 사람들은 어차피 징집될 거 빨리 그래서 장교로 보내자. 장교로 장교로 갔다 오는 게 가서 낫다. 약간 편한 곳 뒤로 빼고. 왜냐면 징병 가가지고 일반병으로 가면 죽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고. 어차피 징병 가면 남양군도에 가서 총알바지 네, 되는 총알바지 거고. 되는 거예요. 학병으로 가면은 사실은 장교로 해서 네. 뒤쪽으로 빠지는. 와 그때도 부자 아들들은 그렇게 아이고, 군대 당연하죠. 뺐구나. 근데 여기에 이 김재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썰들 중에 네. 특별 간부 후보생으로 김재규가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미가제 네? 가미가제 무슨 그거에 있는 52 비행사단에 들어가가지고 특별 간부 후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병이 되기 위해선 네. 중등교 교육을 다 마치고 전문학교 이상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자격 중학교 조건이 졸업 안 못 돼- 했잖아. 중학교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지 너무나도 희한하게 김재규 신화죠. 네, 특별 간부 후보생으로 장교로 마치 갔었던 걸로 거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걸 따지고 보면 그러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거든요. 네네. 저는 조작이라고 봅니다. 맞아. 그때 서류를 그랬잖아요. 조작했다고. 역사는 나중에 승자가 기록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승자가 요거는 아닌데 왜냐면 승자는 아닌데 의인이 돼야 되니까. 의인이 되고 그다음에 승자는 아닌데 부자니까. 부자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그걸 가지고 뭐라면 뒤에 조선 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조금 바꿨을 수 있다. 아 근데 카미가제 노바다 좀. 예, 그건 오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냐면 나중에 45년 해방 이후에 네. 이 사람이 이 중등교원학교라고 하는 거를 졸업은 수료를 해요. 중등교원학교. 네. 그러니까 이 중등교원학교를 나왔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으니 네. 아마도 44년, 45년 이쯤에 네. 그 신분으로 학병에 지원해서 특별간부 후보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시기상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럴 수 없다. 그러려면은 월반을 해가지고 중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아까 학급 석자 보셨잖아요. 네네. 월반이 힘든 성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했다면 이거는 해방 이후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45년 46년 시기에 중등교원 양성소라고 하는 걸 임시로 뿌려가지고 3개월 만에 졸업시키는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속성으로. 아. 왜냐하면 교원이 부족하니까 해방 네네. 이후에. 아마도 45년 이후에 네. 해방 이후에 이거를 빨리 수료를 해서 이때부터 그냥 45년 후반기부터 학교 선생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때는 그렇게 뭐 많이 했으니까. 네네. 지금 빨리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네. 그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사실 찾으려면 너무 숫자가 바쁘게 적어지니 속성 단계로 그냥 빠르게 단기 속성으로 그게 나중에 마치고 이제 선생이 되는 경우. 김재규가 어디 장교 달 때 그 기록을 이렇게 갖다 붙였을 네, 수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뒤로 거꾸로 가다 보면 그렇죠. 그때 이렇게 됐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학 전교 꼴찌를 선생님을 그렇게 막 시켜도 돼요? 그때는 뭐 사실 그렇게 막 머리가 막 그렇게 나간다기보다는 중학교 입시를까지는 못할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국가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돈 많으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을 거야.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부자들은 맞아. 그땐 더 많았겠지.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44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병이 되기 전에 자원 입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중에 가서 부끄럽잖아요. 그거가 조금 와전돼가지고 내가 그 특별 간부보생이었고 뭐 이렇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붙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와전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원 입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사실 부끄럽잖아요. 왜냐면 강제징용된 것도 아니고 내가 손 들고 병으로 갔다. 이거는 조금 이때 당시에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뭐 어떻게 좀 윤색시키다 보니까 이런 네. 이야기가 조금 덧붙여졌던 여기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대놓고 혈서를 쓰고 이제 군이 된 거잖아요. 둘의 성격이 확 나눠지죠. 아마 요 그랬던 상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자원 입대해서 갔다가 일반 병으로 있다가 이제 실제 전초에는 못 가고 돌아왔으니 그게 아마 입대 시점이 저는 한 44년 정도인 거는 맞는 것 같고 한 요 정도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에 자원 입대했다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윤색을 좀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거 제 내피셜입니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아무튼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원 양성소를 속성으로 졸업을 하고 선생님을 합니다. 선생님을 김천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47년부터는 대림중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하는데 이때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셨대요. 돌아가시기 정도로 위독한.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가 너 빨리 결혼해라 라고 해서 결혼을 그냥 얼굴을 생판 처음 보는 친구 딸이랑 결혼시켜버려요. 중매 결혼을 그냥 한 거죠.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이제 일이 뭐 비일비재했겠지. 흔한 근데 그걸 김재규가 너무 싫어했다. 얼굴은 봐야지.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래서 10년 만에 나중에는 이혼을 하긴 하세요. 이혼을 하긴 그 하시지만 옛날에 또 이혼을 했구나 또. 네네네. 그때 당시 이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이 학교 생활이 좀 안 맞았대요. 선생 생활이.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게 뭐냐? 군이었던 거예요. 군대. 그래서 조선 경비사관학교 2기, 그러니까 육사 2기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결혼과 직장 생활의 어떤 그걸로 회의감 때문에 도피처였구나. 도피성 입대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 근데 어떻게 또 육사로 갔네. 당시에 육사가 들어가기 쉽진 않았잖아요, 쌤. 근데 이제 저기 조선 경비사관학교 우리가 지난 박정희 때도 네. 얘기를 했지만은 이때는 정말 그냥 그냥 군 경력 있으면 다 다 받아주는 다 땡깁니다. 경력자 우대. 네, 다 땡깁니다. 다 땡. 다 그래서 뭐 이때는 광복군, 중국에서 했던 팔로군, 어디에 뭐 저기 일본에 있었던 만주 사관학교, 일본 사관학교 출신들, 학병 출신들 다 짬뽕. 예전에 전두환이 얘네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전두환 때 얘기했잖아요. 이런 잡탕들이 있나 우리가 이건데. 자, 우리가 원조다. 우리 선배들이 인정하지 그때 이 않아서 문제, 문제가 그게 됐구나. 이제 조선 경비사관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때 박정희를 처음 만나요. 동기입니다. 네.
이때 동기예요, 동기. 아 군대 가서 네. 만난 거예요? 육사 동기예요. 아. 육사 동기. 육사 2기 동기예요. 그것도 동양이고. 아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달라. 그다음에 선생질 제가 선생질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같이. 둘 다 네. 선생님들. 둘 다 선생님 출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친해졌나 봐요. 어. 조금 친해진 게 조금 있었네요. 동기생들 중에서도. 네. 그냥 아무튼 이렇게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네.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인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김재규는 잘려요. 왜? 군에서 잘려요. 왜 잘리죠? 이게 되게 웃긴 그건데 지휘관 처음으로 인간에서 만났었던 곳에 그 인간 한 사람이 연대장 김종석이라고 네. 그 사람이 남로당이었던 거예요. 남로당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네. 남로당원이었었던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네. 얘한테 찍혔어요. 근데 박정희는 남도당 출신인 걸 김종석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박정희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혀 네,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눈밖에 그냥- 났구나. 네. 선임 눈밖에. 선임 눈밖에 난 거예요. 선임 눈밖에 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잘라버려요, 이 사람이. 신기하다. 이제는 또 지 맘대로 이것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냥 퇴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퇴직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네. 선생님이에요? 네, 대륜중학교에서 체육 선생님. 또 선생님 해? 체육 선생님을. 그것도 약간 꿀빨로 갔네. 체육쌤 옛날에 체육쌤은 공 하나 던져주고 축구 시키고 맞아.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때 만나는 사람이 박선호입니다. 박선호. 그때 나중에 밑에 11.6대 같이 총 같이 총 쐈던 제자로 만나요. 한석규. 네, 한석규. 한석규를 이때 같이. 제자로 만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한석규 역할을 예. 여기서 네.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때 잠깐 체육교사 할 때. 아. 이때 운명이 이게 진짜 인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총을 쏜 거죠. 네. 박선호가 그래서 당일날 오늘 날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사실 막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해야 된다고 김재규가 밀어붙여가지고 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교육생활을 하고 있다가 말했던 것처럼 김종석이 남로당이잖아요. 근데 숙청 작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박정희 때 얘도 숙청 작업에서 걸러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했겠죠. 네. 얘네 밑에 있었던 애들 다 또 잘라내야 되니까. 네. 근데 특이한 놈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잘린 놈이 있는 거지. 남로당원한테 잘린 놈이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와, 너 진짜 좋다. 진짜 인생은 알 수 인생을 알 수 없다. 없어요.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김재규만 살아남은 같이 거예요? 있었으면 못될 뻔했는데. 인생 그렇더라고요. 와 진짜 김재규를 보면서 운명의 기구함이 이런 데서 안 그랬으면 그냥 평생 거기서 선생님 하면서 그냥 살 수 있었어요. 그냥 정년 퇴직해가지고 네네네네. 늙어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했겠네. 아, 이 과거가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제가 본 그 남산의 부장들의 이병헌이랑 너무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아. 다른 사람 이병헌 같아. 같은 사람은 이병헌 존멋으로 나오는 네, 너무 멋있는데 굉장히, 그런 사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이병헌과는 달리 완전 다른 사람인데. 사실은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이리 붙임 저리 붙임에 맞아요. 약간 우유부단함도 네. 느껴지는 그런 그러네. 사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래서-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뭔가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개척한다거나 개척한 느낌은 전혀 아니네.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속도 엄청 썩였을 것 같아. 등골 브레이크 느낌 나는데. 일단 등골 근데 뭐 부유한 집이니까 부유하지. 그러니까 사고 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가산을 탕진하거나 이런 건 그런 나오지 건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예. 그럴 만한 깜냥도 안 됩니다. 그러고 이혼도 10년 만에 했어. 10년 만에 했어요. 결정도 그렇게 못해. 싫은데. 그렇게 싫은데 10년 살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 양반은 네. 사실은 좀 약간 결정 장애 아니면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결정을 못 하시는 분. 우유부단. 10년 동안 혹시 사이에 자녀 없었어요? 10년 동안? 첫째 부인한테는 자녀 없고 없었다. 둘째 부인한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뒤에 이제 자녀가 10년 동안 안 한 거야.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무튼 복직을 하고 54년 9월에 5사단 36연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요때 사단장이 박정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기생인데 둘이 계급이랑 이게 조금 달랐던 건 요때 잠깐 쉬어가지고 김재균 들락날락했잖아요. 네, 들락 나갔다 왔으니까. 그것도 있고 박정희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군 그 네. 경력이 인정돼가지고 붙여진 것도 조금 있고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사단장과 이제 연대장의 연대장. 사이로 조금 이때 같이 술도 자주 먹었대요. 술도 좀 먹고 왜냐면 동양에다가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 아 근데 하니까. 친한데 뭔가 깨림직한데. 당연히 술은 김재규가 샀겠죠. 아 그래요? 박재희가 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상태는 네, 네. 김재규가 샀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신경전 있었을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이제 57년에는 육군대학 부총장. 네. 근데 이때 또 청장이 누구냐 김계원입니다. 다 있네. 네, 다 있어요. 다 그냥 인연이 다 거기서 되는 거예요. 거기. 김계원이 누구냐? 이때 이제 11.6대 비서실장. 그 술자리
자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근데 그냥 이때 만나는 김기원도 거죠. 안경기 낮에 네. 있어요. 그때 그 김기원도 사람들이. 포스타 출신이에요. 네, 김경원도 이게 그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보처럼 거기서 보면 나오지만. 되게 바보같이 나오는데 네. 사성장군 출신이다. 아. 김경원. 우리 네. 역사에 가끔씩 이렇게 군번 갑자기 잘 풀려서 묘하게 그 관운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없이 할 거 다 하고 다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각 심기 상하게 왜 그러냐고 막 이런 네모난 그러지 안경끼리 말라고. 아저씨. 근데 이분은 아무튼 이 김재규는 결정적으로 쿠데타 5.16 쿠데타 때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조금 네. 팩트가 잘못된 거죠. 그 영화는. 남산의 이때- 부장들에서는 전혀 정반대로 나오죠. 각각 기억나십니까 그때? 네, 총소리가 막 얘들 거짓말이에요. 혁명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전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전혀 이때 당시에 국방부 총목과장이었어요. 국방부 원스타. 총목과장 원스타 총목과장이었고 네. 그 아예 무슨 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쿠데타랑은 전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어. 어. 심지어 조사받습니다. 쿠데타 혁명위원회 혁명위원회에서 조사받아요. 아 왜 너는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느냐로. 니 뭐 했노 거기? 그러죠. 너 혹시 반혁명 세력이야?라고 하는데 대사를 바꿔야 되네. 각각 기억나십니까? 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사를 바꿔야 되네. 그 상황이 네. 자기가 12.6대 민주주의를 외치다 이거 지금 안 안 맞는 맞으니까 거야. 나는 혁명에 참여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내가 널 쏴야 되느냐는 이유가 되는 건데 당위성이 여기 있죠.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도 네. 안 되는 거지. 말하자. 그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호남비료 사장이 돼요. 공기업 사장이 돼요. 공기업 사장. 지금 얘기하면 낙하산 인사가 된 거예요. 근데 현역 군인인데 현역 군인 신분으로. 아 겸직을 했어요? 겸직이에요. 이때는 겸직합니다. 원래 겸직을 하거든요. 김재규 또 의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게 박정희 눈밖에 나가지고 자천된 거다. 쫓겨났다 이 얘기지.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자천됐는데 겸직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자천되면 두 개 다 그것도. 날리겠죠. 네, 근데 그 말도 안 되고 아마 그 혁명조사 그거 할 때 네. 너 왜 참여 안 했어 그랬는데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회색 분자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너 앞으로 내 밑에서 일을 잘하면 해줄 테니까 너 한번 가봐. 약간 이런 어떻게 좀 보훈 인사 성격이 더 강해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군 월급 따로 받고 사장 월급 따로 받는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잘해요. 되게 호남비료 사장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 핏줄이 있네. 네. 공기를 단축시키고요. 굉장히 빡세게 애들 쪼아가지고 조지는 거지. 네,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공기도 단축시키고 막 애들 막 잘 못하는 애들 해고 바로바로 시켜버리고. 그것도 군인처럼 했구나. 그렇죠. 군의 경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비료 사장 할 때도 군인처럼 시킨 거죠.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내서 조금 눈에 들어와요. 네. 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이쁠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63년에 제6 사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네. 투스타가 되고. 네. 사단장으로 있을 때 이 6사단장으로 있을 때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벌어져요. 네, 이때 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김재규가. 네. 여기서 무슨 의인설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뭔가 네.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실탄을 현역 장전하고 군인들이 민간인 시위를 네. 네. 제압하기 위해서 실탄을 채운 총을 들고 군인들이 내려온다고요. 네. 여기 실탄 채고 나가고 탱크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덕수궁에 진지 치고 바리게이트 친 다음에 네. 실제로 군이 대학으로까지 들어가죠. 그거 진두지휘에 썼던 사람이 김재규입니다. 북쪽에 있는 제일 중요한 부대에 현역 군인들을 끌고 와서 진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좀 이쁨을 받았는지 68년 이제 1.2.1 사태 그 이후에는 그 방첩부대장이 되는데 방첩부대를 하나 승격시켜요. 그게 뭐냐면 보안사입니다. 초대 보안사령관을 합니다. 원래 방첩부대는 투스타인데 보안사령관이 3스타. 3스타에서 이걸 만든 거죠. 초대 보안사령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안사령관이 있을 때 각종 고문 사건이 일어나요. 각종 고문 사건, 제1교포 서승, 서준식 이 사건이 있거든요. 되게 나중에 이게 민주화 운동으로 이게 돼가지고 다시 그 재심 청구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사건이긴 한데 이때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제1교포
출신들을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사형 선고 내려버려요. 네. 이거를 주도했었던 사람도 김재규입니다. 김재규고 보안사령관으로서 나중에 그 공헌으로 해갖고 중정부장까지 네. 된 거죠. 이게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중정에 가서도 뭐 고문 그럼요.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승 사건이 68년에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삼성 개헌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게 안보 위기의 사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네. 그다음 서준식 사건은 71년이거든요. 이 사건을 조작으로 만들어내서 비상사태 선언하고 유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신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 네. 삼성 개헌과 71년의 비상사태 선언이거든요. 네. 이때의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김재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탄생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 준 사람이 바로 김재규라는 김재규다. 거죠. 이렇게 정보 군인, 정보 부대 이거에 거의 사실은 김종필은 아니고 실제로는 박정희의 김재규가 중정의 거의 핵심적이라고 해요. 그럼요. 유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핵심적. 그러니까 유신을 역할을 낳은 건 했었죠. 박정희라면 김재규는 그때 당시 3파 정도 노릇을 그럼요. 했다. 그렇죠. 똑같은 놈이네 결국에. 그러다 그럼요. 보니 유신이 선언되자마자 뭘 했겠어요? 유신 정오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예편하고. 네, 그냥 유신 정오회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너 국회의원 앞으로 국회의원이야라고 찍어주면 하는 게 유신 정오회거든요. 거기에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잘해요. 네. 또 잘해요. 잘해서 시켜주는 건 잘해. 네네네.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제 74년에 건설부 장관이 됩니다. 네. 근데 요즘 다 해먹는구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건설부 장관이면 그때 당시에 엄청 최고지. 중요합니다. 돈 챙기기에는 네. 최고지. 그때 중동건설. 그렇죠. 특히나 이때 중동건설 붐이 일었고요. 이거를 또 진두지휘합니다. 네, 노동자들 중동으로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건설 네. 들어가고 이제 이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국가적으로도 돈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시키는 일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키는 거 잘하면 박정희가 이뻐했을 것 같은데.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뻐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뻐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막 무슨 그거 보니까 무슨 방송을 보니까 마치 이때 막 김재규가 막 엄청 고뇌하고 나는 유신이 너무 싫은데 왜냐면 이 얘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잡혀가서 네. 나는 유신이 처음부터 싫었다. 어. 유신을 반대했다. 네. 나는 처음부터 그래서 막 고뇌했었다. 네. 이거를 언제든지 하려고 항상 막 권총을 들고 다니고 네. 언제든지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뒤에 가서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노른자유만 함께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고뇌했다. 이 새끼가 300만 원 뇌물 준다는데 얘가 350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뇌했다. 300만 원 총권에서 좀 쏘고 350만 원 받고 뭐 이런 거. 그래 같이 이득 받는데. 우리나라 현대사에 굵직한 거는 다 있어. 중동건설, 보안사, 유신. 그러네, 다 중요한 있네. 포인트마다 다 있네. 아니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시대 되게 핵심적인 단어가 산업 역군인데 이 중동건설의 산업과 보안사의 역군, 군인으로서의 어떤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주요 요직에 다 유정 정우의 국회의원까지도 했으니까. 다 일단 뭐 진짜 요직이란 요직은 쭉쭉 거쳐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네. 76년 12월에 중앙정보부장이 되는 거죠. 부장. 네. 이때 왜 되냐면 그 신직수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신을 만들 때 네. 유신이라는 거를 만들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약간 짝꿍이에요. 네. 그 보안사령관은 김재규였으니까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신으로 갈 때 짝꿍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코리아 게이트라고 네. 박동선 사건. 이건 뭐 나중에 또 다룰 네. 기회가 있겠죠. 이거는 할 때. 엄청나니까. 네.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이 로비스트가 한국인 로비스트가 미국에 있는 그 상하원 의원들한테 로비해가지고 친한파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조작 그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직수가 잘리고 김재규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도 뭐 똑같습니다. 네. 중앙정보부는 중앙정보부의 역할을 해요. 네. 계속적으로 해요. 근데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78년, 79년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게 내부적으로 유신이 엄청나게 위기에 몰리게 돼요. 피치에. 이제 뭐 갑자기 신민당 약진하죠. 김영삼이 막 치고 올라오죠. 노동자들 부산 마산에서 난리 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요때 차지철은 뒤에 이제 설명드릴 차지철은 더 세게 가야 됩니다를 했고 네.
김재규는 어쨌든 자기가 2인자 3인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네.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여기는 지금은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때요? 우유부단. 뭐 우유보다는 성격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부산을 직접 보고 네. 시찰을 하고 온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지철이랑. 차지철이랑도 부딪히고 차지철이 계속 그런 펌핑을 할 때 박정희 입장에서는 차지철이 너무 이뻤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하자고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를 약간 밀어내는 조금씩 중정부장을 밀어내는 그런 스탠스가 조금 이제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붙는 게 차지철이랑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끊임없이. 네. 자, 이렇게 김재규와 차지철이 마찰을 빚게 되면서 결국 11위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차지철의 어린 시절부터 다시 올라와서 이 순간에 다시 만납니다. 재밌겠죠? 네. 기대되시죠? 차지철도 김재규처럼 완전 다른 사람일까요? 영화랑 느낌이? 들어보면 알죠. 아. 들어보면 알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차지철이란 인물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김재규와 부딪혔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